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고요.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제가 요즘 퇴근이 늦어가지고 거의 뭐 밤 11시 반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요. 집에 가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유튜브에 아빠 나온 거 보니까 노하우를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야. 10%만 가르쳐 드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잠시만 그 얘기를 좀 하자. 우리가 열심히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그죠? 저희 아버지는 1940년생이신데요. 산업화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저희 형님 세대들은 또 민주화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 과정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독일과 일본과 어깨를 겨루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뭐냐면 금융을 너무 몰라서 열심히 산업화해서 우리가 열심히 민주화해서 이렇게 아버지 형님 세대들이 이룬 이 나라의 부가 금융으로 너무 쉽게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서 우리가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해외로 다 금융으로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있고 2차 세계대전 있고 그러고 나서 3차 세계대전이 왜 없는 줄 아느냐. 금융으로 남의 나라 부를 쉽게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뭐 대단한 노하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업계에서 94년부터 일하면서 배운 노하우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대단한 슈퍼개미 그리고 저희 업계에 계신 대단한 고수분들한테 제가 듣고 배우고 우리 회사 직원들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황에 맞는 그런 분석 자료를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뭐 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앞으로 계속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고기를 낚는 법을 고기를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 아들한테 그런 이제 취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테크 쇼를 통해서 아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학개미가 2002년도 붉은 악마와 같은 그런 붉은 개미가 되고 그 붉은 개미가 저는 슈퍼개미가 돼서 우리의 금융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보면 정말 노트 이렇게 두꺼운 노트에 최근에 이 유튜브에서 본 내용들을 다 메모해서 오시는 걸 보면 뭐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요.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바꿀 재테크 전략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니야 코로나 2차 팬데믹 또 다시 시작되고 하는데 이런 위기에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전체 이 시장에 참가를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85%는 아직 발을 못 담그고 있고요. 15% 정도 되시는 분들만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고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인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아들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프린시플이라는 그 책을 적은 레이 달리오 제가 자막에 띄워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룩한 성공은 아는 것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분도 책에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분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하셨구나. 내 생각이 틀린 거에서 내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류해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는 이렇게 어떤 대응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유명한 빅쇼트 영화 있잖아요. 그 빅쇼트 영화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첫머리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크 트웨인의 얘기인데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한
게 사실이 아닐 때, 확실한 무언가가 사실이 아닐 때,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한 굉장히 확신하셨던 분들이 생각한 거와 어떤 지금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장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MF 보고서에서 올해 3.0% 하락하고 내년에 5.8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생물이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능이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본능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처럼 산불이 나요. 산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림 일본 쓰나미가 났을 때 도망가야 살 수 있잖아요. 생존의 원칙은 이런 산불, 홍수, 폭우, 천적,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생존의 원칙이고 생존을 위한 대응 원칙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바람직한 생존 원칙이 아니라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 투자 원칙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9.12 테러 사진입니다. 9.12 테러 사진에 보시면 9.12 테러가 터지고 주가가 박살나죠. 예, 박살나고 파란색으로 제가 네모칸 해놨는데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어제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34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복원되는 시장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9.12 테러 때 460 같은 주가가 단 6개월 만에 940포인트를 갔었습니다. 지수가 더블 나는데 겨우 6개월 걸렸습니다. 3월 19일 날 우리 시장이 1937 저점을 찍고 1437이죠. 저점을 찍고 지금 4, 5, 6, 7, 8 5개월 동안 시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같이 보이지만 사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사스가 터지고 2002년 9월 달에 터지고 2003년 3월 달에 510일을 찍고 나서 지금 파란색 차트 보시면 저게 주봉 차트거든요. 코스피에. 지금과 같은 저는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위기가 생겼을 때 다들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탈출을 합니다. 그 동물적 본능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합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식시장을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투매를 하는 그 자산 가격이 우량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바겐헌팅이라고 그러죠. 싼 가격에 우량 자산을 사는 게 바로 바람직한 투자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 원칙 속에서 그런 동물적 본능 때문에 이번에 1500 전후에서 현금화시키고 일단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일단은 팔아서 현금화시키라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분들 역시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그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하셨다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올바른 투자 원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게 이게 바로 2009년 4월 24일 날 WHO에서 신종 플루를 팬데믹 선언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번 올해와 같은 상승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탁 마켓은 그때도 랠리였고요. 그래서 제가 3월 20일 날, 이 3월 19일 날 폭락하고 나서 주말에 제가 적어서 기고하고 청와대에 있는 선배, 국회의원 선배, 금감원에 계시는 선배님한테 쫙 보냈던 이 글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나라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0.6 미만에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에 98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우리가 뺏겼던 이 우량한 금융자산을 다시 되찾아오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던 거고 지금 밑에 보시면
7월이면 썸머 랠리를 얘기하면서 2100에서 2300 돌파 여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와, 저 사람 대단한 점장이네. 아닙니다. 제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량 자산이 위기 상황마다 폭락을 하고 나면 항상 저렇게 9.12 테러 2003년대에 봐왔던 것처럼 2009년에 봐왔던 것처럼 늘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제일 마지막 밑에 적어놨죠. 정부 정책이 조금만 도와주면 2,500 돌파도 가능하다. 정부 정책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를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보시면 왼쪽이 이번 3월 달에 S&P 500이 급락했을 때 차트고요. 오른쪽이 1987년 블랙만데이 때 급락했던 차트입니다. 거의 87년도에는 S&P 500이 330에서 220 빠졌고요. 이번 3월 달에는 3,300에서 2,200까지 깨지는 거의 똑같이 마이너스 35% 빠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7년 블랙만데이 때와 같은 그림으로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박정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달라. 이번에는 87년 블랙만데이 때와는 달라. 9.12 테러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존 템플턴 경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가장 위험한 네 가지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라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근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글들 속에 제가 1987년 10월 블랙만데이와 비슷한 이유를 지금 적어놨고요. 이 자료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의 시장입니다. 2020년 S&P 500이 지금 3,400을 가고 오른쪽에 코스피 차트 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1987년 블랙만데이 이후에 회복한 차트랑 똑같습니다. 단지 그때는 1년 반반에 회복했고 이번에는 더 빠르게 회복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은 글로벌하게 돈이 훨씬 많아져 있고요. 페드에 훨씬 전격적인 조치가 있었고요. 훨씬 정보가 빠르게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빠르게 반영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과거와는 달리 속도가 더 빨라진 이유입니다. 지금 이런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움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연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 그 연기금뿐만 아니라 보험사 자금이라든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이런 연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8월 26일까지 집계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우리 개인분들만 40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 22조 순매도, 외국인 22조, 25조 순매도. 다행스럽게 기관이 판 돈은 그 기관은 다 우리 국민들 돈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외국인 25조 순매도를 했는데 그 다 우리 개인들이 받아내서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이 만나보면 공부를 안 하고 사신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미국 우리나라의 이 붉은 개미가 미국 시장 가서 어떤 주식을 샀는지 리스트 쫙 나왔죠. 110억, 170억 달러, 저 우리나라 돈으로 20조라는 자금을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넘버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미래 성장 기업과 혁신 기업을 다 우리 개인분들이 사셨더라고요. 우리가 뺏긴 부를 우리도 나가서 우리도 해외 시장에서 이 자본주의 혁신을 이끄는 그 기업들을 우리가 취득해 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도 다 알아서 다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2023년부터 개정된 그런 과세 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 거 다 합쳐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실난 거 다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작년에 10억 손실나고 이번에 15억 벌었으면 15억 번 거에 대해서 지금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2023년부터는 이게 상계 처리가 됩니다. 과거의 손실하고 다 같이.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는데
지금까지 10억 이상의 한 주식당 10억 이상의 이 주식에 대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3억으로 바뀌죠. 이 3억으로 바뀌는 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9월, 10월, 11월 달에 이 중소형주, 우리나라의 우량한 중소형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 압력이 나올 거고요. 그 부분이 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아니 대주주 한 종목당 3억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돈 많은 사람들인데 세금 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1억씩 샀다고 치잖아요. 1억씩 5종목을 샀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3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주식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억 이상 넘어간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고요. 손실난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직계 좀비 속입니다. 내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까지 다 합산입니다. 합산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삼성전자를 만약에 1억 5천을 샀다고 치자고요. 3억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니까.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도 막 1억 사셨고 아버지도 1억 사셨어요. 3억 5천이 되면서 이 세 분이 다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실난 거에서는 보전을 안 해주는데 연말 되면 주식 털고 가야 되겠죠. 할아버지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이런 현상이 연말에 나오면 내년부터 만약에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벌써 이미 실적 장세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또 이 과세, 불합리한 과세 요건 때문에 안 팔아도 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년 안에 팔게 되면 세금이 더 비쌉니다.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가 되고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왜 불패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이 부동산을 길게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건데 지금 제도로는 단타치기 하라는 제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2,500 돌파도 아주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이경수 센터장이 조금 전에 뭐 그런 성장 기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든 상가든 건물이든 평가할 때 거기서 들어오는 임대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캐시플로우를 이자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자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단한 캐시플로우의 성장이 나오고 내년에도 저 기업들은 지금의 인터넷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내년에도 저 정도 실적을 낼 거야라는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투명하게 있고 확실히 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그런 기업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많아지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 아까 PER, PBR 등등과 같은 그런 이익에 대한 멀티플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됐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기가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무슨 차이나 쇼크가 될지 무슨 쇼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마켓 리스크라고 그러죠. 시장에 충격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났을 때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우량 자산을 취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토마스 피케티의 캐피탈 저는 21세기 저는 자본론이 저는 책을 해온 이유가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날까? 딱 정확하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산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자산 가격에 계속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전 세계에 돈을 푸는 이는 기축통화국의 돈의 과잉 공급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산과 무산자의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 그 자산은 부동산도 우량 자산을 취득해야 되고 주식도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이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거 주식시장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애플 차트 지금 보시면 2007년에서 2012년이거든요. 저 중간에 한번 확 꺼졌을 때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을 때입니다. 그때 애플의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저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과거에 애플과 같은 기업이 뭐였지? 그때는 스마트폰의 혁명이 있었고 지금은 전기차의 혁명이 있구나.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지난 5월 달에 2007년, 8년, 9년도에 애플과 같은 기업은 테슬라구나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테슬라를 언제 팔아야 되지? 다들 고민이실 거잖아요. 우리 붉은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니까요. 최근에 이번 달 말로 5개로 스플릿이 된다 그러잖아요. 액면 분할되고 다음 달에 S&P 500에 편입되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더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런 기업들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과거 애플과 같은 기업이 어떤 추이로 왔는지를 보시면 그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닷컴 버블 때 100불 넘었다가 그러고 나서 2001년 9월 11일 날 1불 때까지 거의 95% 이상 하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차트가 보면 아마존의 장기 차트입니다. 그 파란색으로 살짝 보이는 부분이 닷컴 버블 깨졌을 때고요. 그 이후로 아마존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1600배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하게 1, 2등을 지위에 있는 그런 혁신 기업은 우리가 그냥 바이앤홀드하러 가져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뺏겼었잖아요. 98년, 2008년대 많이 뺏겼는데 우리가 지금 뺏어올 만한 회사는 뭔가라고 봤을 때 그 미국 기업이 미국의 정부가 독과점의 지위를 계속 주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 혜자를 나라가 지켜주는 그런 회사를 사면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지금 보잉 같은 주식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잉하고 엑스모빌 같은 주식을 차트를 갖고 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2,400 올라왔는데 그죠? 그 1,500대에서 그 공포감에 우리가 샀더니 많은 성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살 주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계속 이제 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보면 법인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가장 큰 고민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그죠? 거의 다 채권 그리고 예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0.8%짜리 1.2%짜리 이런 채권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이제 예를 가지고 올 겁니다. 제일기획 같은 주가가 거의 3만 원 갔다가 지금 17,000원에 와 있는데요. 제일기획의 배당 수익률이 4.4%, 4.5%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일기획이라는 기업의 배당을 4.4%를 버리고 제일기획 주식을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제일기획이 회사채를 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회사채 우량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한 2.1% 평균으로 나오는데 이 2.1% 회사채를 사는 게 나은지 저 같으면 저는 기업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기획의 장기 차트를 보면 이 회사는 4.4%의 배당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주가가 한 44% 오르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법인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우량 회사채와 같은데 금리 플러스 콜옵션 같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을 사는 게 우리 법인 자금에서 한번 선택해 볼 만한 부분이다 해서 이노베이션하고 이런 차트를 지금 따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골드 선물, 삼성전자 우선주 뭐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LG화학, SM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살짝 이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 생각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시진핑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트럼프? 아니라고 봅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개헌까지 만들어놨는데 지금 홍콩에서 시작된 우산혁명이 내륙으로까지 번질까? 이게 저는 제일 시진핑의 큰 고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 접해 있는 국경에 군대까지 이렇게 군인들이 막 있었던 그림까지 올 초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빵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전부 다 이동 제한시켜버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6월 달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난 그날 바로 옆에 보시면 중국 최고의 여행사 시트립에서 저렇게 한복을 입고 말춤을 추는 저런 광고가 뜹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중국은 이제는 코로나 걱정 안 합니다. 저렇게 막 풀에서 전부 다 막 모여서 놀고 있고요. 저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와, 중국에서 다시 사망자들이 급증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G드래곤의 광고 사진입니다. 5월 달에 올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홍콩으로 마카오로 여행을 가는 중국의 요커들이 2천만 명입니다. 1년에. 그 2천만 명을 이제는 홍콩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제주도를 갔다면 대마도로 보낼까 이런 정책이 저는 시행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시트립 여행사에 저런 광고가 나올 거예요. 이 요커들이 2천만 명이 우리나라에는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800만 명이었다가 400만 명 갔다가 지금 600만 명 정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패드에 맞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모멘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국 내수 소비재와 같은 것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제 한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하반기 Trim Your Portfolio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매니저들한테 제가 지시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Trim Your Portfolio. 너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머리가 지저분하죠.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못 깎아 하는데 네 포트폴리오를 깔끔하게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 중소형주 줄이고 그냥 핵심 우량주로만 해라. 왜? 아까 대주주 과세 요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월봉 차트인데요. 동그라미 쳐 있는 게 항상 10월, 11월, 12월 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10월, 11월, 12월 2013년 10월, 11월, 12월 보세요. 전부 다 빠집니다. 왜? 잘못된 불합리한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저렇게 주식을 팔게 되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취약한 중소형주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저게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피 소형주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레버리지 포지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압축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해서 이렇게 쭉 계속 듣지 않는 편인데 오늘 이 재테크 쇼는 정말 하나도 놓칠 게 없을 만큼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하나 저 개인적인 질문. 그 제시 리버모라고 아십니까?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추세 투자자로서는 아주 그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근데 그 제시 리버모가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 보면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도 유일하게 돈 번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이렇게 좋아요, 지금 추세선이 위로 오를 때 아까 그 뭐 50조에 준비된 돈이 있다, 개미들이. 그럼 그 돈을 사실 준비된 돈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개미들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개미들은 여유 돈만 있으면 무조건 다 사고 봐야 되거든. 네. 예. 근데 준비된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마음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이게 상승 장세가 언제쯤 이게
꺾인다면 아까 좀 전에 그 강의에서는 많이 그 유동성 장세가 오고 많이 그 뭔가가 포화 상태일 때 꺾일 것이다. 근데 그건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전무님은 언제라고 보세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이 시장이 3,000을 가는지 다시 1,500을 가는지는 이제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실적은 제가 방금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왜 이런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폭등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98년 IMF 이후에도 우리 시장은 폭등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금융기관의 30%가 구조조정이 됐었는데 살아남은 70%는 돈잔치였었습니다. 아. 네. 유상증자 받고 예. 그 유상증자 가격이 8배, 10배가 가고 아하. 네.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아. 죽은 자의 몫을 살아남은 자들이 더 갖게 더 되는. 갖게 되니까요. 30%나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있고 나면 모든 뭐 일반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랑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죠. 네. 그렇죠? 상장을 할 수 있는 네네네. 기업들이니까요. 그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도 있고 그죠.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수익을 얻는 거고요. 일반 가게 중에서 저희 동네 식당 중에 이런 식당도 있었어요. 예. 굉장히 그 돈을 잘 버는 가게였는데 예.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이제 그 셧다운했을 때 예.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자금이 있으니까 어차피 가게 장사 안 되는 거 이때 인테리어 공사나 하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되면 그 가게로 더 쏠리고 그죠? 아. 더 많은 이익이 나겠죠. 아하, 어려울 때 투자하는. 예, 그런 원리로 저는 내년에도 경기가 오히려 다시 좀 떨어지더라도 꼬라지기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예,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그 회복되는 그림이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될 때 이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아. 물론 거기에 이번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는 직격탄을 받는 항공사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항공사들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골프장이 요즘 완전히 최대 호황이라는 부킹도 것처럼. 안 될 만큼. 예.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 충격보다도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앞으로 호황을 누릴 건가 그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경제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 예. 하기야 그 어떤 그 텀블러 이렇게 텀블러라 뛰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많이 내려갔다가 뛰어오르는 게 더 많이 뛰어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이치인 것 예. 같아요. 물 속에 우리가 공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밑으로 잡아당길수록 더 튀어오르죠. 아.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많이 튀어오른다니까 일단 뭐 기분은 좋은데 이럴 때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가 참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주현 씨께서 저는 단타, 테마주 투자보다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면 우량주 가격 떨어졌을 때 추격 매수 이외에 다른 투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시 리버모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제시 리버모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방법이 내가 벌고 있을 때 더 포지션을 늘리는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먹었으면 자르고 터진 거 더 물타기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이번에도 보시면 저 상담 오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애플 테슬라 너무 빨리 팔아먹었어요. 아하. 예. 그러면 제시 리버모의 방식으로 하면 먹었잖아요. 예. 그러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살 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기업은 왜 올라갈까? 네이버 카카오는 왜 올라갈까? 그리고 이번 분기에 정말 실적 제대로 나오나?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내 생각이 맞았으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갈 건데? 아까 제가 애플, 아마존 차트 보여줬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은요. 그거는 10년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경기 민감 산업은 2년짜리로 투자를 끝난다.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 방금 질문에 3년, 5년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을 지금 너무 비싸지 않아요? 지금 좀 빠지면 살까요? 아닙니다. 그냥 일단 내 포지션 레버리지는 일으키지 마시고 일단 포지션을 잡고 예. 그리고 월급 받으세요?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예, 그래도 뭐 의사분들은 그래도 1,000 이상은 들어와요. 그러면 그 1,000 이상 들어오는 걸로
계속 더 사시든지 예, 일단 그걸 제가 뭐 집도 중립 포지션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내가 중립 포지션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중립 포지션이 뭐냐면 빚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은 일단 사놓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사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빠져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사면 되는데. 그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빠지면 살까요? 근데 언제까지 빠질지, 예. 뭐 언제까지 튀어오를지 뭐 알면 예. 뭐 좋죠. 근데 모르니까 언제 빠지면 언제 사지 모르니까 일단 포지션을 잡아라. 예. 그다음에 더 빠지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계속 사면 좋지 않냐. 예. 이 논리네요. 그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들은 아까 레이 달리오의 성공하는 원칙이 있댔잖아요. 예. 부자들의 원칙은요. 예. 아, 제가 부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네, 부자들 저는 부자들 옆에 자주 있습니다. 예, 예. 부자들의 성공 원칙을 좀 배우려고. 부자들은요 아파트를 사러 가잖아요. 예. 밑에 호가 밑에 걸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바로 체결하잖아요. 맞아요. 예, 매도가에 잡는 겁니다, 그냥. 예. 그렇죠. 집을 살려면 매도가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 밑에 걸어놓잖아요. 네. 싸게 살라고. 네. 그리고 대부분 얘기하십니다. 아,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못 사셨던 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러 갔는데 호가가. 예, 그래서 조금만 빼달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뭐뭐 했는데, 뭐뭐 했을 걸, 뭐뭐 했을 텐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과거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뭐뭐 그랬더라면 뭐뭐가 아니라 지금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위기는 10년마다 반복되고요. 2년마다 짧은 조정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랬는데 성공하는 투자 원칙과 성공하는 투자 습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위기를 위기의 공포라는 가면을 쓴 그런 기회가 와도 못 잡는다는 거죠. 네. 그 주식하시는 개미들 중에 네. 이렇게 파란 그린색으로 된 검색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종목을 치면 이제 그 안에 토론방들이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서 보면 우헤헤헤 오늘 2% 먹었다. 우헤 손 뭐 이익 받네 깔깔깔. 그 다음 날 되면 으악 죽겠어. 뭐 이렇게 막 글들이 막 수시로 올라와요. 근데 그런 그 비전문성 글들이 막 올라오면서 뭐 그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포지션을 잡고 미래 전략을 보고 가라. 저는 그런 댓글들은 예. 그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 걸리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이는 댓글창을 통해서 저는 저분들이 그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지겠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예, 그 댓글에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아요. 예. 네, 많은데.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 우리가 행복의 지수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그 내용을 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주식에서 그 행복의 논리는 그냥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댓글을 보면 그분의 행복 지수가 보여요. 아하. 예.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뭐 2% 먹었다, 5% 먹었다 자랑도 하시고 한데 예, 어떤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튜브에 많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비관론이든 긍정론이든 비관론은 비관론대로 배울 게 있습니다. 또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그 유튜브라는 게 그래요. 거기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주식 하시는 전문가분들이라는 분들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 거의 90%가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그 본인들 계좌는 깡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자기가 추천을 해줬다고 했던 종목이 많이 뛰었대. 그러니까 그건 결과론적으로 뛴 걸 보고 일주일 전에 제가 추천해 준 거 여러분 잘 보셨죠? 근데 일주일 전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 없어요. 다들 결과론만 얘기하시는데 저희 이번에 2020 환경 재테크 쇼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되거나 실력이 있는 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 제가 특히 공부가 돼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마다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 많으신 게 네,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런 주식은 왜 사게 된 겁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방금 비슷한 식으로 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그렇게 급등하고 돈 벌 주식을 그렇게 공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검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입문하고 1년 지나서 그 방송 나와서 전문가라고 막 우기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의 말도 잘 새겨듣고 공부해서 뭔가가 그 앞으로 지표를 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리더라는 게 주식의 리더라 그러면 그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리더지 어떤 결과론적으로 인해서 뭘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 방향, 큰 숲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리더라고 저는 봐요. 네. 오늘 1% 먹고 2% 먹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참 위험한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서한석 씨의 질문입니다. 주변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들 해요. 100년 만의 기회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100년 만의 기회는 아니고요. 98년도에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277까지 빠졌었잖아요. 1000에서. 그렇죠. 예. 98년으로 따지면 이제 30년 전에 왔었기 때문에. 네, IMF죠. 네. 그리고 2008년도에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890까지 빠지면서 네. 그게 거의 뭐 10년 만에 오는 기회였었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네. 그런 기회가 예. 온다. 였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자꾸 가격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하. 예. 그게 우리가 똑같은 가격에 떨어지는 삼성전자 우선주로 예를 들면 예. 떨어지는 5만 원 있고 올라가는 5만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떨어지는 5만 원을 살려고 그러죠. 예, 운전을 할 때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이냐 떨어지는 흐름이냐라고 봤을 때 그런 위기가 있고 나면 올라가는 흐름이 2년 정도는 지속되더라라고 보면 지금은 흐름을 타는 게 맞는데 그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질 것 이어질 같고 거다. 예, 단기적으로는 근데 추석하고 10월 미국 대선 전 그다음에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trim your portfolio라고 해서 조금 간결하게 만들어 놓고 현금화도 좀 시켜 놓는 게 맞다.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선순환을 타게 됩니다. 예. 2008년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2018년도에 역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했던 분들 되게 많았고, 네. 그 위기가 슬슬쩍 잘 넘어가서 네. 마침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번 또 그 주식 시장에는 어쩌면 위기가 기회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 보느냐 위기로 보느냐는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우리 저 짧게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류호열 씨께서 주신 질문인데 코스피 고평가는 아닌지 신용 투자가 최대라는데 리스크는 또 없는지 미 대선 이후 주가 향방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지 본인 생각. 예, 30초 만에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고평가가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 신용 잔고가 크게 늘었잖아요. 네. 예. 근데 거래대금이 30조였을 때에 신용이 10조인 거라 지금 30조까지 늘었잖아요. 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예. 그래서 신용이 14조 이렇게 찍고 있는데 신용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신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대형 우량주는 그닥 영향을 안 받겠지만 아까 대주주 과세 요건에 개선이 없으면 중성주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용 관리는 좀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막 투자하지 말고 예, 예. 리스크 관리 좀 하라. 예, 예. 자,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저희가 뺏었습니다. 또 저희가 정말 그 이 한경 재테크 쇼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거의 기록적인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정말 관심 많은 분들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그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때는 시간을 흔쾌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